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의원,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국회 윤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두고 패륜적 행위라고 비난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회가 오후 늦게 열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국회 상임위 중에 이루어졌던 코인 거래에 대해서만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의혹들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장 안에서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네,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의혹은 없다,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답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회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출석한 데는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 윤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품격이나 아니면 윤리 문제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대상이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갖는 분야는 사실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예. 아니면 돈 세탁 의혹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게 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의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문제는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 적어도 다룰 문제에 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떳떳하다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아마 윤리위원회는 더 이상 추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네. 국회 회의 도중에 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거. 그럼 나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윤리위원회 결론이 이제 29일까지 나온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무슨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걸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결국 우리가 보통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의 문제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가려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그런데 특히 기자들과 만나서 반박하듯이 좀 버럭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 아닙니다. 자료 같은 걸로 소명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여기 계신 의원,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예,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뭘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지 말해달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정 변호사. 뭐 구체적으로 코인, 지갑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게 적반하장도요. 예. 유분수인데 뭐 본인이 이게 말해달라니까 제가 말해주겠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그 마블엑스 있잖아요. 마블엑스. 넷마블에 이걸 이제 그 상장 신청하고 2주 뒤에부터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자마자 일주일 뒤에 상장이 된 거예요. 예. 이게 과연 우연인가? 상장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마블엑스.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진짜 잡코인 중에 잡코인 그 클레이페이. 이거 이게 몇십억 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진짜 지금 이게 그 발행자도 아마 이게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게 잡코인 중에 잡코인을 예를 들어 30억 가까이 이렇게 샀다. 이게 과연 어떤 내부 정보나 보장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이 정도면 이게 상당히 언론이나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대답은 김남국 의원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네.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거래 내역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업비트에 위믹스를 산 것처럼 했는데 근데 원래 비스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업비트 상장도 안 된 거. 본인이 전부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훨씬 전부터 코인 투자를 했던 거죠. 예. 따라서 저는 전혀 이게 본인의 해명이 하나도 안 맞는 거 네. 우리가 이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막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이름하고 대라, 저 마브릭스, 클레이, 페이 다 이름을 대고 있잖아요. 예. 그걸 소명해야죠. 예, 뭐 특히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에서 15억 원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떤 코인이냐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자료 제출 미비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억울해했습니다. 보시죠. 거래 내역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정말 그 처음에 초기부터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 진상조사단을 제가 직접 요청을 했었고요.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그 당시 탈당하기 직전에 그 금요일날 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3박 4일의 날을 새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이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갖고 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장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초기에 이제 그 막 이렇게 다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막 진짜 보도 나온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해명을 해도 해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 한 뒤로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지 못했고. 예, 김남국 의원 거래 내역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 억울하다 그랬는데요. 근데 저희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하려고 했더니 뭐 전부 다 뽑아보려고 그랬더니 거래소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날을 새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 같아요. 김영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너무 멍하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도 해명을 못했다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상조사에 마치 해명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 때문에 내가 진상조사 해명을 못했는가를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당당하게 해명할 거 다 했다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로 하니까 네네. 기자들도 좀 답변을 못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억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해명해야 될 거. 다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해외 거래소의 문제라든지 한국의 현재 말하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저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보실 때는 어때요?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었어요. 예. 왜 이렇게 공세적으로 전환을 했나? 본인이 그 잠적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코인, 어떤 코인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거래 내역에 관해서도 뭐 8천 쪽 분량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 가서 보좌관이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야 하시는 거래 내역은요. 그 많고 많다는 뭐 8천 쪽 이상 사나흘을 뭐 밤을 새도 안 된다는 그 내역이 아니라 당초에 어떻게 그 자금이 마련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해서 얼마를 남겼으며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이라도 제출을 하면 되는데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적반하장적 태도가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자세도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걸어가면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본인이 윤리적으로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을 해야지 네. 저렇게 무슨 지나가듯 이야기하는 게 저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 예전에 뭐 한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었죠. 근데 처음 낮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되면서 관련 내용을 잘 아는 기자들이 가서 물을 때부터 좀 버벅버벅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김남국인과 관련된 거를 좀 아는 기자들이 제대로 한번 질문을 했더라면 뭐 다른 대답이 나왔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그 이해충돌 의혹 관련해가지고도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상화폐 자산 유예와 관련된 법안을 보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도 가상자산 유예를 이렇게 힘주어 강조했었고 그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야 공이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좀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예. 자, 이해충돌 뭐 여야 다 합의했다. 그 당시에는 다 봐주기로 했던 건데 왜 그게 이해충돌이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됐는데 김남국 의원의 처한 태도가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시는 거나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실 때 과연 긍정적일까? 무조건 석고대죄를 해야죠. 지금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탓인 것 같다. 그게 바로 민심을 담은 국회의원, 그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본인이 뭐 억울한 점이 있어도 우선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한 지점들, 분노를 야기한 지점들, 투기성 자산으로 인해서 재산 증식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럼 태도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물론 어떠한 뭐 정말 부당한 의혹 제기나 뭐 불법 대선 자금 뭐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까지 끌고 가서 논란적인 논란을 만드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저런 태도는 전혀 당이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여야 합치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 국회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방지법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김기현 당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가상화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건 초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불거지지 네. 않도록 어떠한 그 성역이나 그런 특정한 영역 없이 같이 이제 뭐 김기현 아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김남국도 소명하게 해명하고 공개하고 이런 작업들이 초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이제 끌어들였는데 우리가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 본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예.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 이 법안에 그 본인이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득에 대한 그 과세를 유예하자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김기현 대표는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아들은 당시에 그 뭐 코인 관련 회사에 취업하기 전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 본인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대선 전이니까 가상화폐 유예 부분에 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뭐 유예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과세를 유예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거지. 네.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남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할 거냐 처분하겠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그 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다. 그냥 팔진 않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어떻게 들리세요? 요즘 이게 그 추잡한 핑계를 많이 봅니다. 옛날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목포에 출마할 때 손혜원 의원이 한 말이에요. 추잡한 핑계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치 입문했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 행안위원장 욕심이 나는데 이재명 방어를 위해서다. 이것도 추잡하죠. 예. 최근에 윤관석 이승만 의원 부결이 한동훈 때문이다. 장관. 이것도 이게 추잡하고 저는 김남국 의원이요. 지금 공개적으로 매각한다 해서 무슨 이게 수사에 지장이 있고 진상조사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때 판다고 당에서 권유했고 따르겠다고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오르게 좀 오를까 싶어서 보유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의혹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이해 충돌 중에 저는 더 중요한 게 과세 유예보다 오히려 이제 P2E 게임을 합법화하는 네. 이런 게 법안이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 근데 그 시점에 위믹스라든지 P2E 이런 걸 이렇게 대량 보유하고 있다면 예. 그럼 이게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저는 이것도 내부 정보나 왜 공약을 만드는데 그때 단장이었거든요. 네. 김남국이 관여할 수 있잖아요.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내부 정보나 이해충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자, 저 부분은 이제 좀 상황을 봐야겠고요. 본인은 뭐 처분하겠다고 당에다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예. 저는 처분할 뜻이 없는 걸로 저는 없는 걸로 이해가 보이세요?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처분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권고를 받았고 본인이 그에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곧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탈당을 하면서 본인이 매각해야 될 의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백지 신탁을. 근데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번에 뭐가 됐는 거 아니? 이 가상자산이 그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니까 4급 이상 국회의원 포함해서 가상자산 내역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이 처분에 관해서는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지 신탁 관련해서는 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법률 미비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반드시 매각하도록 하는 어떤 의무 조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금 그걸 이용해서 네. 그 법에 따르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예. 것이지 속마음으로 이것을 처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언제 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을지 얼마가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어제 분위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징계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양쪽 당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상임위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더 내달라 그랬다 그러고요. 100쪽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만 인정했던 거는 상임위 하는 시간에 코인 거래했던 거 그거 하나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코인 발행사, 뭐 거래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 김 의원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아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장도 받아야겠고요. 전자지갑 하나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밝힐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하다가 쓰러진 걸 두고 이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지금 설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차고 계획된 기절쇼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턱을 바닥에 찍고 나서 좀 제가 또 수초간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 증세를 보여서 저도 그 기억은 나진 않는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의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야설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제가 엮이고 싶진 않은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좀 더 부연해서 몇 마디 더 거들어 주시면 저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으신 거군요. 계획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네. 자, 무릎 보호대 논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비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전혀 근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하고 무릎 보호대하고. 네. 막 쓰러질 각오를 했으면 굳이 그렇게 무릎 보호대를 그게 쓰러졌을 때 무릎 아플까 봐서 보호대를 찼을까?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다만 많은 그 시청자들도 보셨겠지만 무릎 보호대가 유난히 두드러진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젊은 정치인들끼리 치열하게 저렇게 뭐 진위 여부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경태 의원도 자기가 왜 무릎 보호대를 찾는지를 뭐 해명하면서 또 논쟁을 할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게 뭐 확인은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저것만 보면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여러 각도에서 본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냐. 근데 이것만 보면 좀 뭔가 튀어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뭐 일부러 그랬다, 아니다,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경태 의원이 저것 차고는 양반다리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해볼게. 양반다리 되더라. 이것만 이야기했다고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예전에 웹소설 쓴 거 뭐 야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음모 의혹, 그리고 뭐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관계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한번 보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네. 아니 하나씩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의원이 나오셨어요. 누가 한 명 무슨 제보자 한 명 연락 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이시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아니 그 정도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합니까? 장관님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결위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데 갔었다는 제가 한마디 듣고 나서 그거 질의할 게 많아서요.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않아요?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아니라고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본인은 이렇게 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성 정치인,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 국면상 서로 공격하고 뭐 고소하면 또 맞고소하고 이런 형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도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고소 맞고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 무릎 보호대를 하고 양반다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또 만약에 사법적인 세계로 이것을 끌고 간다면은 이거 과연 좋을까요? 서로에게도 좋지 않고 또 정치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결코 좀 적절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빈곤 풀어놓은 논란.
그 문제를 제기했다가 또 본인도 고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기분 나쁜 죄는 될 수 있는데 재가를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겁주기, 겁박한다면 뭐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소에 밝히시고 넘어가면 되는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예, 자, 좀 저런 의혹 제기했던 분이라서 의혹을 받는 것은 또 좀 뭐라 그럴까요? 덤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장해청 최고위원이나 그 청년이 국민을 좀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 정치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 기성 기득권 정치인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그럴 거면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위원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하신다. 왜 그럼 이 둘이 지금 싸우냐? 결국에는 뭐 무릎 보호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왜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방통위원장의 항의 방문을 했냐? 바로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회 그 후보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니겠어요. 뭐 농락당한 위안부라든가 뭐 내가 딸을 가지면 낙태를 고려하겠다거나 그리고 언론을 과거에 MB 정부 때 언론 장악을 했다거나 그러한 국민적인 이제 불만, 의혹, 그다음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다가 이게 한 건데 한마디로 기성 정치인들과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 본질을 흐리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항의를 하러 갔고 국민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러 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쌓으셔야 되는데 무릎 보호대했다, 정치 쇼다. 뭐 원래 너도 이러지 않았냐. 인신 공격으로 하면 국민들이 아우 잘한다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 수준 정말 많이 높아졌고요. 사안의 본질 흐리지 마시고 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가지고 싸우셨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치인들처럼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마디를 합니다. 장해찬 위원을 향해서요. 뭐라고 했을까요? 보시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닮아서 그런지 이 장해찬인가요? 이분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폐륜적 행위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쓰러진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몹쓸 짓을 하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자국에 질문도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송하면서 장경태 의원한테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당신 빈곤 포르노에서 후원금 끌어먹으려고 미리 많이 안 다치도록 무릎 보호대 차고 이렇게 앞으로 조용하게 얌전하게 넘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끝에 한번 해명해 보시오. 이러면 끝에는 질문이지만 앞에 비난 폭로를 해놨고 질문한다. 이게 질문입니까? 그 한동훈 장관한테 청담동 술자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깨끗하게 사과할 걸 자꾸 질문도 못 하느냐. 이런 데 궤변을 펴고 있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서 폐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웃음이 나서 논평이 어려울 정도로 기가 찹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 기본 양심이 있는 겁니까? 본인이 먼저 기본 양심, 기본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형수한테 뭐라고 욕했습니까? 아무리 형수가 뭐 잘못된 게 있어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의 그 형 강제 입원부터 그걸 떠나서 본인의 아들 문제, 거기에 도박이나 성매매 의혹까지 있었잖아요. 도박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런 게 분이 윤리, 폐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장해찬 최고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도 강하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서 폐륜이 나오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이 논란이 더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근데 장경태 위원은 나아가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장해찬 위원을 향해서 이 유동규 씨의 1억 원 외투 시연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양반다리 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유동규 씨가 돈 줄 때 뭐 외투에 1억 원 넣어 갔다는데 그거라도 시연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한번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시연 전문가로 나서셨으니까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어 본다든지 턱을 한번 넘어지셔 보신다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김영 부원장이 전달했다는 1억 원도 한번 코트로 시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한지. 그런데 말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 때 실제 이거 시연을 했었잖아요, 그죠? 시연했었죠. 예. 왜냐하면 저게 그냥 양복 속에 1억 원을 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보통 그 코트에다가 넣었다는 거거든요. 코트에다 그것도 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고 옆에 끼고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다른 사람의 코트를 빌려서 그걸 시연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시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다음 주에 할지 모르죠. 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뭘 시연한다 또 시연해봐라라는 그런 수준 낮은 이런 공방보다는 정말 아까 자꾸 전수미 변호사께서 뭐 기득권 정치인 얘기했는데 기득권 정치인들도 과거에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라면 조금 더 과거 정치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그래야 아마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논쟁은 결코 누구에게도 제가 보기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한 상황, 그때 시연했던 상황을 본인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용이 사파리를 입고 왔거든요. 얇은 거. 사파리 안에 그 1억을 갖다가 겨드랑이 껴가지고 갔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판사님도 이제 그거를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날 제가 뭘 입고 갔냐면 그냥 양복을 입고 갔잖아요. 사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삐져나왔어. 그거 가지고 웃어댄 거야. 그러면서 방청객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자신 법정에 있던 사람 옷을 빌려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하니까 감춰져요. 판사님도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감춰지기는 하네요. 이제 그거는 싹 빼고 튀어나와서 방청객 웃었다. 뭐 보도마다 좀 엇갈립니다. 들어가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반대로 들어갔지만 다 튀어나와서 다 보이겠구나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엇갈려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뭐 장경태 최고위원은 또 시연에 관해서 이 유동규 씨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장경태 위원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천안함 장병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 자폭설이 잘못된 의견이 아니다. 지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온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정작 무릎보호대 귀절쇼를 한 것 아니냐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작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지속해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것은 장 최고위원 본인입니다. 네, 뭐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생존 장병들이 얼마나 음모론에 휩쓸려서 이 괴로워했느냐 직접 겪어보니까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장경태 최고위원의 무릎 보호대 논란과 관련해서 또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이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익, 상대방을 정말 끔찍하게 만들면, 문제 있는 인간으로 찍어버리면, 이미지를 형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서 날 당연히 찍어주겠지라는 그런 반사익 정치를 해왔던 기득권 정치를 말씀드렸던 거고, 방금 천안함도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그것과 천안함에 대해 사죄하라.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시면요,
그 상대방 본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다투셔야지 그거와 관계없는 사안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거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다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 받으면 누구는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자꾸 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한동훈 장관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겠구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장관 단 한 차례도 야당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충돌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 일단 보시겠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이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의원님,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책임 내지는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 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아나모인식, 국회 경실,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왜 야당 의원들 이번엔 한 장관 안 불렀을까요? 사실은 이제 초기에 질문들을 많이 하고 한 장관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순응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또 실제로 한 장관이 답을 해야 될 질문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뭐 총체적으로 마치 실질적인 2인자로서의 정권의 모든 분야를 한 장관한테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어떤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답이라든지 질의한 의원들이 아주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어려웠던 그렇다면 셈법상 또 총선을 앞두는 상태에서 한동훈만 키워주는 저런 일을 왜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정말 대정부 질의는 실질적이고 외국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답변자들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서로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전략적으로도 한동훈 장관하고 말싸움해서 좋을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근데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지난 7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져 묻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준비를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연결해서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유포된 것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우리 당의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네. 자, 예고를 했는데 안 불렀어요. 안 불렀고 한동훈 장관도 좀 허탈했을 거예요. 준비를 좀 했다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예상 질문이 좀 있었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저 부분은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보내면 판사가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한동훈 장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영장에 한동훈 장관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질 수도 없는 거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게 안 물은 거고요. 나머지 질문들 있잖아요. 보면 이게 뭐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이걸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봤자 이게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검찰에서 직접 하고 판사가 발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마약 중독자 치료
이런 거는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 한동훈 장관 불러봤자 한마디로 이게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은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저러냐, 질문도 이게 엉터리고 뭐 이게 당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안 부른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테러 위험과 관련해서 이 외국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불법 체류였어요. 근데 체류 기간을 일단 허가를 했다가 연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좀 늘려줘도 되지 않느냐,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주 대변인, 이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차례 그래서 허가가 됐다가 이걸 연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본국 돌아갔을 때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걸 법원이 좀 판단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한 장관이 대한민국 공공안전위에서 기여한 사람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 그랬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적의 어떤 A씨가 있었는데 그 동일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IS 추종자로 의심되는 그런 행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을 추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또 국익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그 체류 자격 연장이 불허가 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에 기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전과 이익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네. 네, 한동훈 장관이 외국인 체류 자격에 대해 재검토 굉장히 시의적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0.7% 떨어지고 외국인 노동자 인력의 정말 저희 기뉴하기 너무 중요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자세다. 근데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임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동훈 장관과 지금 민주당이 싸우는 형태로 가거든요. 아시지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하는 일들, 특히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이제 외국인도 포함돼서 그런 일들 다 포함될 텐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도 에너지나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민주당과 저렇게 대놓고 싸우는 행태로 가신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간단합니다. 저분은 법무부 장관에 집중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년 총선 준비안이라고 지금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신 건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 하시는 게,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뭐 화제가 될 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까지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함 생존자회와 4.16 용사 유족회가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죠, 민주당.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이런 말을 했던 그 부분인데 경찰에 고소했어요.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천안함 자폭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하고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부하를 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라는 망언을 했다.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사과와 반성 대신 이를 옹호하고 함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의 당 차원 사과와 면담 요구에 당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연락 온 게 없으신지? 전혀 없고요. 어제 보니까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던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권 대변인 발언 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과를 요구했었는데요.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뭐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 혁신을 위해서 이제 임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최 편집장, 이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 고소를 했으니까 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수사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사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한 상대방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느냐?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환 함장이 저렇게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은경 새 혁신위원장 오늘 어제 저녁에 경향신문하고 얘기한 걸 보니까 거기에서 심지어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천안함 문제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제 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지켜보시죠. 이성우 유족 회장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사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유족 생명자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악플과 조롱을 중지토록 적극 조치하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네, 민주당 사과,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어제 하나 있었는데 최은일 전 함장이 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마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그 프로그램에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난 거죠. 마주쳤죠. 그래서 박성준 대변인에게 한번 찾아뵙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왜 와요? 할 말 없는데 왜 오려고 해요? 이랬다고 최 전 함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태도 아니겠느냐, 앞으로 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시윙하이밍 대사를 승복동까지 찾아가서 만날 그 시점에서 오히려 면담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오히려 유족회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공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을 교체한다든지 말하자면 책임을 묻는 최소한 어떤 유감 표명을 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진영감 논리 뒤에 숨어버려서 이런 일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실제로 아무도 이분한테 당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기대하는 바가 없다. 지금 상태 분위기는. 그런가요? 물론 어떻게 이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행보에 대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만 혁신위원장 바뀌니까 충분히 전향적으로 그동안에 민주당이 일반 말하면 중도층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기자에게 지나가다 한 말인데 이게 뉴스가 됐다. 조금 소홀하게 답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 대변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감싸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통 이제 백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가는 중간에 뭘 이렇게 개인 기자가 이제 사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권칠승 수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뉴스가 된 것이죠. 어제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에 5가지 요구사항 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논의는 하지는 않았고요. 권칠승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지도부도 그렇지만은 각 의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소수의 그런 것을 민주당 전체의 기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한이고, 그다음에 보수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이란 의미가 뭐냐? 적어도 민주당이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뭔가 태도를 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일본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태도를 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특히 천안함 사건의 경우 당사자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모욕의 어떠한 그 명예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도에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민주당 그 기조를 계속 이어서 어떻게 이 북한의 이제 소행으로 일어난 우리 국민적 희생을 우리 같이 감싸고 이분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박성준 대변인도 본인이 지금 대변인직 현직을 하고 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했다. 내지는 뭐 백백 브리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나가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직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낯짝으로라는 말이 어떻게 지나가다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성중 대변인이 그 민주당의 입장은 천안함 관련해서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명확한 게 뭐냐고요. 직접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는 사과를 받는 분이 하셔야 마땅하고 또 듣는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해 주셔야 그게 정말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5.18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이 나갔을 때 당대표가 경고의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건지 참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저 종편이나 또 이제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 패널이나 근데 진보 진영 패널들하고 끝나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천안함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거의 100% 제가 이야기해본 사람은 뭐냐면 이게 내 양심적으로는 천안함은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닌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 이걸 존중 안 할 수 없지 않냐. 또 이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방송 잘리지 않냐.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전부 다 이래요. 이게 저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내 양심으로는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그때 우리 피 맺힌 절규 우리 윤청자 여사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에게 째려보면서 본인이 이게 우리 옛날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옛날 정부 입장을 있는 걸 누가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 양심에 본인 생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양심적으로 이게 누구 소행인지 원인 불명인지 아니면 이게 자폭인지 북한 소행인지 한번 이게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당당하게 본인 양심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이번에 유심히 보세요. 워딩을. 내가 양심적으로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소행은 정부 입장이 있으니 존중한다. 전부 이래요. 이래서는 이게 저는 천안함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는 이번에 그 권칠성 이분이 뭐랬습니까? 부하를 누가 죽였습니까? 북한이 죽인 거지. 이게 함장이 죽인 겁니까? 예를 들어 임재철 때 이순신도 23승을 했지만 침몰된 배 많아요. 그럼 이게 일본 왜군이 죽인 겁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인 겁니까? 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전도됐잖아요, 분말이. 따라서 이게 이번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저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수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느낌이실 거고 뭐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만나서 만난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개인의 생각과 또 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마 그럴까 싶긴 합니다, 사실. 근데 뭐 소 변호사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정부 입장이 그대로다 이렇게까지만 했고 한마디 더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천안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또 논란이 있는 부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과연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음모론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군이 어제 북한 발사체 인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31일 동창리에서 발사했던 이른바 정찰 위성이라고 그랬죠. 발사체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한 지 이제 보름 만이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15일 목요일 원통형 장애물을 인양 완료하였습니다. 6월 16일까지 평택항으로 이송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함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주장 우주발사에 대한 주요 구성품인 위성체, 엔진 등 이에 대한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인양 물체를 제가 지금 인수받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인수를 받고 나면은 한미 공동으로 기술 정보 조사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머리 부분 정도가 2단이죠. 2단인데 로켓 2단 중에 윗부분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깔아앉으면서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름 만에 인양을 했는데 천리마 1형의 잔해 2개라고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천마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있고요. 날개 달린 말의 형상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인양이 됐고 이 인양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저게 이제 미사일이 굉장히 길죠. 예. 그래서 1단, 2단, 3단 그리고 3단 위에 우위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위성 같은 건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일부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2단 위에나 3단 어느 쪽일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2단을 지금 찾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오래 걸린 이유는 저게 워낙 무게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뻘에 박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더군다나 서해상은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불과 1m도 안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 단계에서 뻘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고 저게 또 잘 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아무 고리나 이런 걸 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원통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면 또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러 지난번에 세월호 인양할 때 그런 장비들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저거는 그 2단 형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걸 보면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2단에 관한 정보가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1단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ICBM의 설계 방식이라든지 연료 체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북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체가 되겠습니다. 잔해 수색도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군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위성이라고 했던 거 그게 실제로 떨어졌을 텐데 추락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찾으면 상당히 북한의 실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한미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반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훈련장을 찾아서 주관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하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곳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군이 요인 암살 작전이 가능한 자폭 킬러 드론도 동원을 했고요. F-35A 스텔스, K2전자, K9 자주포, 역대 최대 규모의 기동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었죠. 자, 김민주 대변인. 자, 이 훈련이 굉장히 오랜만에 대통령이 주관했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5월 25일부터 5차례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한미 연합으로 합동 화격 경멸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건군 75주년, 또 한미 동맹이 7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최대 규모를 발휘해서 국가급 훈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훈련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만이 가짜 네.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적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키워서 강군으로서만이 네.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 자폭 킬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레이 이글 무인기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예. 그 드론이 실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을 발휘하는가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16이나 이런 킬러 드론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배치되어 있는 F-35A, K9 자주포, K2 네. 전차, 이게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한 예, 그렇죠. 이런 종목들인데 전부 다 지금 총 가동이 돼서 아주 대규모의 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 도발 하루 만인 오늘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6년 만에 또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잠수함에서 가장 큰 규모인 오하이오급인데요. 길이가 170m, 너비가 12.8m나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정거리가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100여 발도 무장 가능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 한 나라 공격이랄까요? 한 나라의 국방력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굉장히 겁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아예 부산에 입항을 시켜가지고 사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서 그냥 쏴도 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한미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들어오면서 또 이 국방에 대한 대북 이 억제책에 대한 부분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에 워싱턴 선언 이행을 보여준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미시간호가 이제 부산에 입항했죠. 근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디리스킹, 위험 제거인데, 그래서 미중 해빙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스탠스 안에서 한국이 어떠한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인 암살 작전 등 드론인데요. 중국 과 이제 제가 과거에 국제회의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그 주체 세력이 되는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를 되냐.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 조항, 그리고 북한까지 우리 영토다. 두 번째 한민족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요인 암살에도 결국엔 북한 지도자 암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논거, 근데 그 구체적인 논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숙제고, 마지막으로 미시간호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미시간호가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탑재했던 건데요. 2009년에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걸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의의가 뭐냐,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갔다는 건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미시간호가 그런 핵 기반 동맹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북 억지력, 그리고 우리 군의 강력한 화력을 선보임으로써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혐의로 여러 영화 관계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편이 넘는 영화 관객 수가 조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요. 저희 눈길을 끈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이 영화도 수사 순상에 포함된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과거 조 전 장관 자신의 다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다큐멘터리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 외에 숨겨져 있었던,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었던 다른 그 진실, 그것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 전 장관이 바라보는 진실은 재판 결과와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 박스 오피스 성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 이거잖아요. 근데 한때 엄청 잘 나가다가 순위가 55위까지 밀렸대요. 그러다 역주행, 다시 순위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8위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70위로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새벽 4시, 평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영화 두 관이 매진되는 장면, 매진되는 요 온라인 글, 이게 다시 화제를 모은 겁니다.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그 보통 우리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아마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집 수사 중이지만 네.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게 네.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조국 여러 가지 사건 관련해서 여론이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위를 좀 올리면 네. 그게 1위가 됐다든지 이러면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국 장관에게 우호적인 이런 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이게 출판 배급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마 이제 크라우딩 펀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아마 이게 그 줄을 공짜로 표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크라우딩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관객이 새벽에 볼 수 없는 이런 게 티켓을 다 주가지고 매진을 만든다? 네.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예. 제가 이게 순위를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예. 보통 이게 1위를 한 영화라면 꾸준하게 뭐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확 70몇 위 갔다가 또 확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게 조작에 따라서 달라지는, 따라서 아마 이제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그 캡처됐던 화면이 영화 매진됐다는 그 부분이요. 이게 조작이나 뭐 이 오류가 아니라면 새벽 4시에 시작하는 두 개의 상영관이 매진이라고 지금 기록이 나오는데 그럼 그 표는 일단 다 팔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시간에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500석이라는 게 없어졌다. 뭐 행사를 그 시간에 할 것도 아닌데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표만 왕창 사서 매진을 시키고 사람은 안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일종의 뭐 후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아직 혐의가 특정된 건 아니다. 지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배급사에서는 관객수 조작은 없다. 없었다. 이런 거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가 될 것이고 그게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런 사례를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대가족 이것만 지금 수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박스오피스 그 순위 조작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대가족국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급사에서는 사실은 이 크라우드 펀딩 때 그 좀 그 돈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제공을 하면 낮에 볼 수 있는 표를 제공을 했겠죠. 그렇죠. 새벽 4시에 볼 수 있는 표는 그거는 뭐 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은 좀 또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뭐 두 개의 그 상영관이 새벽 4시에 하는 두 개의 상영관이 동시에 매진됐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조직적인 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궁극적으로 뭐 수사를 나중에 다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새벽 4시에 또 극장 상영한다는 것도 사실 뭐 드문 일은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다 매진이 됐다 그러니까 또 눈길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7차 공판인데 일단 재판 출석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5천억이란 거 보고 받으셨었죠? 사법 리스크 의혹에서 나온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했었는데 오늘도 직접 신문을 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민용 씨에 대해서 말이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서류에 동그라미 안 치고 들어가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민용 씨 대답 듣지 않고 그냥 네 됐어요 그러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좀 항의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직접 신문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게 자세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알기로 이제까지 제일 많이 나온 정인이요. 정영학 회계사가 3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근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아마 4번 넣었는데 이렇게 저는 한 정인이 4번까지 놓을 정도로 심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그런가요? 이게 기록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 아마 이게 오늘도 끝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백현동은 본격 심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에도 유동규 본부장이 상당히 중요한 정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민간 합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압력으로 이게 그냥 민간업자한테 100% 몰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인이 몇 번 더 넣어야 될지 유동규 본부장이 앞으로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는데 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서 검찰에서 야, 없는 걸 가지고 왜 자꾸 혼동스럽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뭐 개연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하나밖에 안 됐어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거 하나 진행돼 있고 이제 백현동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차 공판이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인데 이게 또 미뤄지기도 했고 언제까지 날지 모르겠어요.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검찰이 더 당혹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그야말로 어떤 기성정결 마무리까지를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들고 있고 이럴수록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들도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어쨌든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가장 먼저 끝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아마 더 많이 검찰이 어떤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1심이 뭐 중간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처음 불법 정치 자금 받았다는 날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허위다. 이렇게 또 논란이 돼서 검찰과 이 증인 간에 서로 공방이 오갔는데 오늘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알리바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 이 사람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일정 확인할 수 있게 이걸 아직 내지 않았어요. 이모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 휴대전화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김용 전 원장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는 이모 씨의 증언이 허위라는 걸 입증할 만한 걸 찾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1년 5월 3일 이때 처음으로 이제 돈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5월 3일에 돈을 받았다는 그 시점에 김용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근데 어느 곳에 있었느냐? 수원에 가면 그 월드컵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 월드컵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무려 2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이 예. 그러면 김용전 부원장의 차량이 그 월드컵 센터로 들어가고 나오고 한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날 CCTV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없어요. 김용전 부원장의 차의 출입 기록이. 네. 이제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저런 증언을 한 사람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상황이 나와 있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알리바이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위증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 컨벤션 센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났다는 건데, 그래서 이 증언을 한 사람이 내 그때 일정이 있으니까 휴대전화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재판부에 안 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왜 안 내냐 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검찰이 그걸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만, 아마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검찰이 알리바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할 텐데, 이 알리바이가 깨진다면 김용 씨에게는 좀 불리한 증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